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텐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요, 어텐션을 배우기 전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 전까지 공부를 좀 했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물정보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연 처리 모델, 즉 NLP 모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두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강의는 첫 번째 자료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부르는 RNN이라고 부르는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즉 seq to seq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메커니즘과 이제 RNN과 아티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저희가 셀프 아티션 레이어하고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이제 요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아티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는 NLP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브로드하게 보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Fully Connected Network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왼쪽에서 인풋이 들어오고 있죠. 인풋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풋이 인풋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히든 레이어로 이동돼서 이제 히든 피처를 가지고 저희가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러한 이제 히든 피처들을 전부 이제 반영해가지고 아웃풋 레이어에서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레이어들이 여러 개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MLP라는 모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제가 그려놓은 것은요,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바닐라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바닐라는요 뭐냐면은 그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원투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원투원이 뭐냐면은 인풋도 하나, 아웃풋도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의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투원 구조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원투원도 있고, 원투매니, 즉 인풋은 하나지만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시퀀셜하게 가면서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인풋은 여러 개인데 이 인풋으로부터 받아들인 어떤 히든 스테이트들을 하나하나 누적해 가면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게 되는 이러한 이제 매니 투 원 구조도 있고, 매니 투 매니라고 해서 인풋도 여러 개, 아웃풋도 여러 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어떤 방식이 있고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이 뭐 어떤 사진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양이 사진을 찍었으면은 이제 이 사진이 고양이 사진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저희가 이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시퀀셜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도 저희가 이제 어떤 그리드로 슬라이스하고 나서 그 패치들마다 저희가 하나하나의 어떤 이제 피처 벡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란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이 이미지 캐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피처로부터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 이 매니 투 원 구조로 가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한국말을 스페인어로 번역한다라고 했을 때 인풋도 sequence of words, 즉 sequence 데이터고요. 아웃풋도 sequence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풋도 여러 개, 아웃풋도 여러 개, 즉 many to many 메커니즘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RNN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RNN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RNN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NN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졌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풋 X, 인풋 벡터 X가 들어오게 되고요. 아웃풋 벡터 Y가 출력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는 저희가 이제 RNN에 대한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 인풋 벡터와 아웃풋 벡터 외에 이 RNN 자체에 어떤 이제 스스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방향이 더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아웃풋을 내게 될 때 인풋 벡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internal state, 즉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도 반영해가지고 아웃풋을 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제 recurrent, 즉 재기적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인풋 벡터도 들어오지만 자기 자신도 이제 반영해가지고 이제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성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이 HT, 즉 new state, T번째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가 있게 되고요. 이 FW는 뭐냐면은 RNN에서 시행되는 어떤 함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펑션인 거죠. 이 펑션이 가지게 되는 어떤 인풋 값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가장 먼저 올드 스테이트를 해가지고 그 전, 즉 T-1번째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T번째 인풋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 new hidden state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 스퀀셜한 어떤 히든 스테이트들이 쭉 이제 놓여 있을 건데, 이 앞에서 받아온 ht-1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풋 벡터인 xt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인풋 값을 가지고 이 RNN에서 새로운 이제 스테이트인 HT를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들은 여기에 이제 Y 벡터로 기록이 되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조를 그릴 때는 앞서 있었던 HT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재기적인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NN 함수가 하나로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 학습이 일어날 때 매 스테이트마다 모두 같은 펑션, 즉 FW를 사용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테이트마다 다른 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제 동일한 형태의 FW, 즉 펑션을 적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요, 저희가 seek-to-seek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배울 건데요. 이 seek-to-seek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번역기 같은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주로 쓰는 이제 many-to-many 형태의 어떤 이제 메커니즘에 쓰이는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인풋이 있겠죠. 인풋은 시퀀스로 들어오고요. 시퀀스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x1부터 xt까지의 인풋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풋을 바탕으로 RNN을 수행해가지고 아웃풋을 내게 될 건데, 아웃풋 자체도 시퀀스 데이터로 출력해야 되고요. y1부터 yt'까지. 왜냐면 이제 이 인풋과 아웃풋이 1대1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웃풋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seek-to-seek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거대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인코더라는 구조가 있어요.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는데, 우선 인코더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인코딩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벡터들, 인풋 벡터들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영어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 시퀀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에요. We are eating bread 라고 하는 문장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을 받았어요. 이 문장마다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 인풋 벡터를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인풋 벡터들마다 새로운 형태의 H1, H2 이런 식으로 HT 스테이트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H 스테이트가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던 단어들의 피처들을 반영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처들을 누적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나온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S0라고 하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C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한 피처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디코더에서 사용할 가장 이니셜, 즉 가장 이제 최초의 스테이트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저희가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도 설정해 주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디코더에서 저희가 번역을 실시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되어 있던 어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측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사용할 어떤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디코더에서 예측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참고를 한 어떤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코더입니다. 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이 있잖아요. 이 st라는 건요, t번째 스테이트입니다. 이 t번째 스테이트를 저희가 갱신하게 되는데, 이 t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는 GU예요. 이 GU에 대한 포뮬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받아주는 이제 어떤 변수들이 뭐가 있냐 보시면은 yt-1, 즉 그 전 단계의 인풋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ht-1, 이제 RNN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전 단계 히든 스테이트도 받게 되겠죠. 이제 셀프 루프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측이 일어났다면은 이 C, 즉 컨텍스트 벡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단어를 출력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ST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YT-1, HT-1, C 이 세 가지 벡터를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이 S1을 구할 때, 그러니까 S1을 결정할 때 가장 처음 만들었던 S0를 받게 되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Y0의 인풋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 C를 받게 됩니다. 이 Y0 같은 경우에는요, 이 start라고 하는 어떤 이제 번역을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신호를 주는 인풋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S1으로부터 저희가 이 컨텍스트 벡터 C를 바탕으로 S타모스라고 하는 Y1, 즉 첫 번째 아웃풋 벡터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타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의 뜻을 VR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요, 이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이 전 단계의 인풋하고 그 다음에 이제 ht-1 이제 히든 스테이트하고 컨텍스트 벡터 C를 모두 얘하고 얘를 같이 받아가지고 S2를 만들게 되고요. S2로부터 Y2 벡터를 출력하게 되겠죠. 이 코미엔도는 이제 먹다, 즉 2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해주게 되면요, 에스타머스 커미엔도 펜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 이런 이제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4, 즉 마지막 스테이트를 받게 되면은 stop, 즉 번역을 마무리하겠다, 멈추겠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seek-to-seek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인풋 시퀀스가 병목 현상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요, 이 컨텍스트 벡터 자체가요, 사이즈가 작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만약에 막 벡터의 어떤 그 디멘션이 막 1000이 넘어간다,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되면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산 자원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병목 현상, 즉 bottleneck effect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병목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그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맥주병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맥주병이 있으면은 이 맥주병에 만약에 어떤 뭐 계란 같은 거 넣고 싶어요. 근데 계란을 넣을 때 이 안에는 분명 들어가는데 이 입구가 작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처럼 앞서서 있는 그냥 이제 어떤 스테이트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델이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아이디어로요, 저희가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를 각각의 디코더 스텝마다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디코더 스텝마다 다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문장을 받게 되면은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하게 되고요.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저희가 이니셜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S0를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alignment score라는 걸 계산할 겁니다. 이 alignment score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어텐션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어떤 그 포뮬라가 되겠는데,
이 t,i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어텐션 벡터입니다. 어텐션 벡터를 구하게 되는데요. 자, 펑션 어텐션, 즉 어텐션 함수가 오른쪽에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t,i를 어떻게 구하게 되냐? 어텐션 펑션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t번째 어텐션 그 펑션 어텐션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은 t-1번째 즉 그 전 단계의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i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걸 좀 구도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S0라는 공통된 스테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 S0라는 공통된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어텐션 벡터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1, 1 같은 경우에는 x1 즉 인풋 벡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x1이 아니고 히든 스테이트 즉 h1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1 즉 x0의 스테이트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벡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 1, 어텐션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1, 2 같은 경우에는 h2하고 s0 그리고 이 1,3 같은 경우에는 h3하고 s0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들 자체는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수치를 가질 수 있는 값들을요 저희가 정교화 시켜줘야 되겠죠.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소프트맥스라고 부르는 활성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소프트맥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면은 이제 그 다중 분류기 즉 멀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클래스파이어에 사용하는 활성함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한 경우에는요 저희가 범위를 딱 잡고요. 뭐 이제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출력하고 0보다 크면은 1으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노미얼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값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어텐션 벡터를 가지고요. 저희가 이러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게 되는데 이 어텐션 웨이트가 뭐냐면은 이 어텐션 벡터들을 쭉 더한 다음에요. 각각의 더한 값을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을 더한 값을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합산한 값들이 1이 되도록 저희가 정교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정교화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교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그 어텐션 웨이트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준 뒤에 어떻게 하냐? 자, 이 히든 스테이트 하고요. 이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저희가 얻어낸 어텐션 웨이트하고 곱해주게 됩니다. 곱해준 값을 다 더해주게 돼요.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히든 스테이트의 어떤 중요도를 이 컨텍스트 벡터에다가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무작정 더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 시드를 구했다면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마다 다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히든 스테이트들의 어떤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이 컨텍스트 벡터 C를 구해서 병목 현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C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마다 CT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 CT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CT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그 스테이트들의 어떤 고유한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의 어떤 보틀넥 이펙트를 해결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은 모두 디퍼런셔블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스한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이 없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슈퍼바이스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게 되면은 그 전에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자,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게 될 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에스타모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의 위아래가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A11하고 A12 값은 0.45로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합산했을 때 무조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13하고 A14 값은 0.05가 되겠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더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연결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C1로부터 C1과 Y0 그리고 이 S0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S0하고 합산해가지고 저희가 S1을 구하게 되고 이 S1으로부터 저희가 Y1이라는 벡터를 프레딕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2도 똑같이 진행되게 되고요. C3도 그리고 C4도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에스타모스 커미엔도 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페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까와 다르게 서로 다 디퍼런트한 어떤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아까 있었던 어떤 버틀레이 이펙트를 해결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하나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English to French translation, 즉 영어를 프렌치, 즉 프랑스어로 바꾸는 번역의 어떤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풋이 이렇게 영어로 들어오게 되고요. 아웃풋이 프랑스어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줬던 어떤 어텐션의 이제 웨이트들을 제가 이렇게 시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이 바로 attention 매트릭스 형태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각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그 영어하고요, 프랑스어하고 어순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어순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스 상에서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여기 대응되는 것도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근데 반대로요, 프랑스어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이 어순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까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으로도 저희가 이 인풋하고 아웃풋 어떤 피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저희가 보기 편하고 되게 직관적으로 어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확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바로 XAI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explainable AI라 해가지고 어떤 제가 모르는 블랙박스 모델을 좀 더 이제 알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The decoder doesn't use the fact that HI form an ordered sequence. It just treats them as an unordered set HI라고 되어 있잖아요. unordered set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디코더가 해석을 할 때는요, 인코더와는 다르게 어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스퀀스가, 그러니까 받아들인 스테이트 자체에 어떤 ordered된, 그러니까 순서가 어순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이제 스테이트별로 다른 벡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받아준 스테이트 벡터들이요 are permutation equivalent. 스펠링이 맞나요? permutation equivalent 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permutation invariance 한 경우가 있고요. permutation equivalent 한 경우가 있는데, permutation invariance 한 경우는 뭐냐면은 순서를 바꿔도,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거나 구조를 바꾸더라도 그 피처에는, 그러니까 고유한 피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permutation equivalent 한 경우는요, 뭐냐면은 순서를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제 바로 permutation equivalent 한 경우다라고 할 수 있고요. 번역의 경우에는 이제 각국의 언어들마다 어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permutation equivalent 한 경우가 되는데, 이 스테이트별로의 피처들은 이 어순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때문에 저희가 이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이 스테이트를 각각의 스텝별로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는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이제 같은 퓨처를 지니고 있다면은 아무거나 비슷한 것들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 뭐였냐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저희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딱 줬을 때 모델이 고양이 사진이네 딱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데이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를요 저희가 3x3 매트릭스 즉 9개의 그리드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리드별로 이렇게 셀들을 만들었죠. 이 이미지를 나누는 이 셀들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면은 컴퓨터 공학에서는 패치라고 부릅니다. 이 패치들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진에서 이렇게 9개의 패치를 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row하고 column을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패치들별로 히든 스테이트를 부여해줬습니다. 그래서 H11, H12 이렇게 부여해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이니셜 스테이트 S를 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alignment scores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 attention 펑션을 가지고 이 attention 벡터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별로 그 패치별로 다 다른 attention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attention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고요. 이 attention 스테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S0가 쓰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ttention 스테이트가 똑같이 소프트맥스 활성 함수를 가지고 attention weight로 normalization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수치들은 0부터 1 사이의 값 다 더했을 때 1 되는 값으로 제가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attention weight하고 이 hidden state하고 곱해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CT는 시그마 IJ ATJ 곱하기 HIJ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서는요 이 ATJ 값이 값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스칼라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HIJ 값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 CT 값도 벡터가 되겠죠. 얘도 벡터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어떤 그 곱셈, 그러니까 이제 벡터나 매트릭스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제 로우와 컬럼들의 디멘션을 잘 따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로우와 컬럼의 디멘션이 다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연산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델을 짜거나 학습을 시킬 때는 그러한 벡터들의 어떤 디멘션을 잘 파악을 하시고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제 코드를 짜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산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attention weight들하고 그러니까 hidden state들하고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CT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CT 벡터하고 Y0 벡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T번째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고 이 T번째 스테이트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t가 되고요. 똑같이 한 번 더 적용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게 되고 이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sitting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cat sitting outside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each time step of decoder uses a different context vector, 즉 각각의 스텝들은 각기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그 사진을 그리드로 나눔으로써 각각의 부분들별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들의 어떤 피처들을 합산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진이 뭐구나, 얘는 고양이 사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미지 캡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피처 벡터들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CNN이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전부 다 RNN이었는데 이 피처 벡터들을 뽑는 과정에서
제가 이 CN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요.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어떤 레이어들을 가지고 이 이미지들의 어떤 픽셀들에 대한 데이터들을요.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기 좋은 형태의 스테이트나 벡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캡처링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진은 딱 봤을 때 바다 위에 있는 갈매기 사진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이 밖에 깔려있는 부분이 바다였고요. 이렇게 날고 있는 애가 갈매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바다 위에 있는 갈매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제 해석 과정을 저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bird flying over a body of water라고 돼 있는 이러한 이제 캡셔닝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어떠한 부분이 얼만큼의 가중치를 매겼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더 중요하게 봤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tention 벡터들이나 attention 스코어들을 visualization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 말고요, 밝은 부분일수록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ird, 즉 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매기 부분만 딱 밝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갈매기를 보고 새네 라고 알았다는 것이고요. flying도 보시면 갈매기가 날고 있는, 딱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태의 구조를 봤기 때문에 flying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water 같은 경우에는 이 갈매기는 어둡고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밝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배경사진이 바로 물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새가 물 위를 날고 있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여러 가지 사진들 적용해 본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개가 있잖아요. 개가 있는데 개가 A dog is standing on a hardwood floor. 이 강목으로 되어 있는 바닥 위에 서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개하고 바닥에 약간 밝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해석했다라는 것이고, A stop sign in a road with a mountain in the background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top sign하고 이 뒤에 있는 어떤 산 부분,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해석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예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attention visualization을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까 전에 뭘 했냐면은 RNN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하고 이 attention의 visualization 그리고 RNN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에 대해서 이제 self attention 레이어 하고요. 트랜스포머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